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19회 사회복지사 1급 2교시의 실천기술론 기출문제 풀이 지금 강의 여셨죠? 예, 여러분과 함께 기출문제 풀이 통해서 우리 이제 문제 역량을 좀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은요, 19회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좀 볼게요. 대체로 실천론보다 실천기술론이 그동안은 3, 4점이 좀 낮았어요. 그동안은. 그랬는데 올해 19회 시험에서는 기술론 점수가 근소한 차이로 좀 더 높아요. 그래서 기술론 영역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쉽게 나왔고 또 지문도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짧아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대부분 답이 좀 명확했고요. 개입 기법도 아주 복잡한 사례 제시형 문제로 나오지 않아서 점수 획득이 좀 용이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냐면 오지선다 선택지에서 그게 정답은 분명히 찾았지만 다른 단어들이 이 단어는 뜻이 뭐야? 이런 것들이 조금 새로운 것들이 좀 나온 게 있어서 그건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의 범위 안에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0회 합격 대책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시중범위 거시 이건 실천론에서도 중요한데 요거 구분하는 거나 또 심리사회 모델의 지식 탐계 유발 우리 이렇게 외우는 직접적 개입 기법, 그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기법, 또 그 다음에 단일설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서 그동안 많이 출제됐는데 19회 때는 나오질 않았어요. 특히 이제 19회 때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 13장에 사회복지 실천 평가에 그 단일 사례 연구 이런 것들이 기출이 되지 않아서 이런 내용들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기출 전체를 봐서는 중요하고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염두하고 너무 19회만 보지 마라 라는 또 얘기를 같이 해주면서 함께 준비를 잘 해보자고 대책을 말하고 있네요. 자, 기술론 19회 문항수하고 키워드 좀 보면요. 일단 그 제일 많이 나온 데 좀 먼저 볼게요. 바로 9장이죠. 여기가 바로 가족 단위 개입, 가족 치료 이론 부분이에요. 6문제나 나왔어요. 예. 해결 중심 모델의 주요 특징 및 질문 기법. 예. 가족 치료에서 해결 중심 문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우춘의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실연 기법, 인악트먼트라 그러죠. 그 다음에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제지 기법, 역설적 기법 중에 제지 기법.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거 좀 아나. 그 다음에 가족 대상 기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에서요. 가족 치료 부분에서만 6문제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 비중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문제 나온 건 10장의 집단 부분인데요. 집단의 치료적 효과, 얄롬이 얘기하는 11가지 중에 치료적 효과, 그 다음에 집단 유형별 특징, 치료 집단, 과업 집단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집단 역동의 특징, 집단 응집력의 향상 요인, 뭐 응집력 이런 것들이 다 역동에 포함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집단 과정 촉진을 위한 직면의 기술 이런 것들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 가족 치료 부분하고 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영역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에서도 발달 단계 부분은 집단 초기 단계의 특성 나왔지만 결국은 초기 단계만 알아서 답을 찾지는 않아요. 집단의 준비 단계, 초기 단계, 사정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까지 단계마다 해야 될 일을 잘 알아야 맞추니까요. 그 다음에 집단 구성 시 고려해야 될 사항, 이것도 시험에 잘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하고 집단 부분 기출이 높았고요. 2문제씩 나온 거 보면 1장에 이제 예술성과 과학성, 그 다음에 실천 기술의 재명명 기법의 사례 문제가 나왔고요. 2문제로. 그 다음에 실천 모델에서는 2문제가 나왔는데요. 정신역동의 개입 기법하고요. 장단기 개입 기법의 구분을 할 줄 아는가 이런 문제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장에서는 기출이 없었고요. 심리사회 모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3장 부분에서는 기출이 없었다라는 거 조금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 여기에 그 심리사회 모델의 지식탐계 유발은 얼마든지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19회만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행동 모델의 주요 특징 한 문제 예년에 비해서 덜 나온 거예요. 인지행동 기출 그동안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중심에서 한 문제 특징. 그 다음에 역량 강화 위기 개입에서 이제 각각 한 문제씩 2문제. 그 다음에 가족 실천에서 주요 개념을 물어보는 거 하나. 가족 사정 도구에서 가족 조각하고 가계도 분석이 주는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해서 2문제.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의 용도, 목적에서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이 뭐냐면 사회복지 실천 평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총괄평가, 형성평가, 그 다음에 현장에서 많이 쓰는 단일 사례 평가와 관련해서 문제들이 그동안 나왔는데 요번에 잘 안 나왔어요. 지난 17회에도 그렇고 18회도 그렇고 이 사회복지 실천평가 단일 사례 연구에서 복수기초선 문제라거나 다중요소 설계 문제들 나왔었거든요. 예제로도 나오고. 그래서 꾸준히 이 부분은 좀 나오겠다 싶었는데 13회 때 안 나왔단 말이죠. 13회 때가 아니라 19회 때, 20회 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빵으로 돼 있어도 그 부분은 우리가 기출해독에서 여전히 10년간의 기출이 높은 영역들, 기출의 논점을 정리해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들 가져가셔야 돼요. 19회만 보시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요.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집단의 치료적 효과는 그랬어요. 여러분, 집단의 치료적 효과하면 누굴 생각해야 되냐면요. 집단 상담의 그 유명한 얄롬이라는 학자예요. 이 사람은 개인 치료보다 집단 치료가 더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집단으로 치료를 했을 때 이런 강점이 있더라 해서 집단이 주는 치료적 효과를 11가지로 제시했어요. 그 중에는 뭐 정화, 일반화, 희망 증진, 이타성, 뭐 재경험의 기회 제공 이 외에도 뭐 사회기술 발달, 뭐 대인관계 학습,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11가지로 제시를 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요 내용은 이 중에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 얘기예요. 자, 예제이기보다는 개념을 설명해 준 거예요. 집단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원가족과의 갈등에 대해 탐색하고 행동 패턴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랬어요. 정답은 딴 거 뭐 생략하고요. 재경험의 기회 제공입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요. 1차 가족 집단에 대한 교정적 재현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아무래도 번역하다 보니까 길다 보니까 재경험의 기회 제공 이렇게도 하고 조금씩 말들이 틀리긴 한데 아주 그냥 저기에서 풀면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 재현이라고 해요. 재경험의 기회 제공.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할게요. 우리가 집단 구성원으로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이 집단의 리더는 부모님으로 인식을 하고요. 내 무의식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형제자매 같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바로 내가 집에서 내가 하던 행동이 거기서 의식하지 못하고 하던 행동이 집단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재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에서는 내 행동이 역기능적일지라도 그게 포착되지 않았는데 집단에 와서 서로 상담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 상호작용하다 보면 그런 내가 원가족과의 갈등이 드러나고 또 그런 행동 패턴이 드러나면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상호작용하면서 수정할 기회를 얻게 된대요. 예컨대 내가 집에서 아버지하고 오빠가 너무 싸워서 양쪽에 막 싸우지 말라고 아버지는 비난형, 오빠는 막 초이 성형해서 막 부딪히는 긴장이 무서워서 아버지 기분을 좋게 회유하고 오빠의 기분을 좋게 회유만 하는 게 내 삶이었으면 나와서도 집에서 그게 역기능인데도 불구하고 회유하는 내가 있어요. 조용하니까. 집에선 역기능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밖에 나와서도 집단에서 A하고 B가 싸우면 둘이 해결하게 돼야 되는데 나는 그런 긴장만 있으면 가서 양쪽 누구야 누가 그런 뜻이 아닐 거야 누구야 누가 그런 뜻이 아닐 거야 해서 집에서 하는 회유형을 여전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가족은 그거를 역기능적이지만 필요해서 냅뒀다면 집단은 누구시는 싸움의 당사자도 아닌데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제 인상만 그런가요? 뭐 이런 식으로 리더 혹은 구성원들이 말함으로써 이걸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1차 가족 집단에 대한 교정적 재현, 재경험의 기회 제공이에요. 예, 이게 뭐 설명을 해야 아는 개념들인데 아무튼 그 정도 설명으로 갈게요. 그래서 원가족에 대한 갈등을 탐색할 기회. 그럼 내가 왜 이런 게 어디서 나왔나? 원가족 오래된 그 생활에서 이런 패턴이. 그래서 그때 바로 통찰을 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이걸 재경험의 기회 혹은 1차 가족 집단에 대한 교정적 재현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단어들은 우리 오답 노트에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맡기고 갈게요. 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았고요. 여기는 5번이 답이고 한 77%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네요. 집단의 치료적 효과 얄롬에 지금 이런 예제로 나오거나 설명으로 나오고 맞히는 어떤 게 나오고 이건 무슨 효과에 대한 거냐 이런 문제들 뭐 유사한 문제들이 10회, 11회, 12회, 16회, 17회 이렇게 나왔으니 기출회독에서 그런 연관기출 문제들 나온 거를 열심히 활용해서 문제 푸는 힘을 길러보자 이렇게 또 안내해 주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전문적 기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에요. 기술. 우리가 기술이 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틀린 것 1번. 이론과 실천의 중거틀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은 예술적 기반에 해당한다. 아니죠. 여러분. 이론이라는 것은 검증된 지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검증된 지식을 활용해라는 예술적 기반이 아니라 과학성에 대한 과학적 기반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기술에 대한 전문적 기반의 설명으로 기술에 맞는 거예요. 빨리 볼게요. 우리가 전문적 기반하면 과학성과 예술성 말하는데 나머지 맞는 문장들.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과학적 기반이다. 맞았고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가지는 가치관은 예술적 기반이다. 맞았죠. 감정이입의 의사소통, 진실성, 융통성은 예술적 기반이다. 과학성과 예술성은 상호 보완적이고 통합적이다. 상호 조화를 이뤄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틀린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는 것을 한번 정리해내는 것도 문제를 통한 학습이라는 거죠. 예, 이런 문제들 같이 보셨고요.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률 한 82%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 뭐 많이는 안 나오지만 전문적 기반, 과학성과 예술성 문제 최근에 16, 18에 나왔다라는 거 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집단 유형별 특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집단 유형별 특성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요. 집단 유형 정말 많잖아요. 지지 집단, 성장 집단, 치료 집단, 교육 집단, 자조 집단 이렇게 나왔는데 이 중에 설명이 틀린 걸 찾으래요. 1번, 지지 집단은 유사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유대가 빨리 형성된다. 맞아요. 지지 집단은요, 동일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 뭐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 모임,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훨씬 어때요? 자기 개방이 더 잘 되니까 유대가 빨리 형성되죠. 상대적으로. 자, 맞았고요. 성장 집단은 집단 참여자가 자기 인식을 증가시켜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화한다. 맞아요. 성장 집단은요, 여러분, 딱히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기보다 성장의 욕구가 있고 자기 인식을 증가하고 싶은 거예요. 예컨대 첫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때요? 첫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는 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 잠재력, 부모로서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뭐 리더십 그룹들이 좀 더 그 좋은 리더십을 갖고 싶다거나 해서 자기 인식 증가, 잠재력에 최대화하는 성장 집단 맞았습니다. 치료 집단은 성원의 병리적 행동과 외상 후 상실된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아무래도 치료에서는 기능 회복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완화하고 경감하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게 되죠. 맞았고요. 교육 집단은 지도자가 집단 성원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 집단은 아무래도 기술과 정보 제공이어서 아까 좀 비교하자면 지지 집단은 유대가 빨리 형성되죠. 자기 개방이 더 잘 되죠. 같은 어려움이니까. 근데 교육 집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마에 대한 교육만 받고 가는 거라면 상대적으로 자기 개방은 덜하죠. 예, 이런 또 차이가 있어요. 맞았고요. 그 다음에 5번 자조 집단에서는 전문가가 의도적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정서적 지지와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조 집단은 셀프 헬퍼 그룹이라 그래가지고요.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고요. 사회복지사는요. 옆에서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 사회복지사가 뭐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회복지사가 의도적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자조 집단이 여러분 잘 아시는 AA그룹, 알코올릭 어노니머스, 술 끊고 싶은데 뭐 못 끊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잘 금단을 이기고 끊으신 분이 리더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하게 도와주고 그러면 그들이 이제 그 자조 집단을 운영해 갈 때 사회복지사는 옆에서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죠. 예. 그래서 자조집단에서 사회복지사가 의도적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막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자조집단이 아까 얘기했던 알코올릭 어노니머스의 단주동맹, 또 그 다음에 단도박동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문제, 여기는 정답률 90% 정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집단의 유형은 여기 보시면 10회부터 18회까지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집단의 유형 분류는 너무 중요합니다. 목적에 따른 분류, 뭐 구조화에 따른 분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러 집단 봤는데 딱 예제가 나오면 아, 이거 무슨 집단이구나 알 만큼 유형 공부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집단 역동에 관한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집단 역동, 우리가 그룹 다이나믹이라고 하는데요.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1번. 하위 집단은 서브그룹이라 그래요. 서브그룹은요, 사람이 뭐 10명이 모였을 때 뭐 집 근처가 가깝다거나 취미가 비슷하거나 해서 왜 2명, 3명 끼리끼리 뭉치는 거 있죠? 이걸 하위 집단이라 그래요. 하위 집단은 집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 만들어지지 않도록 한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하위 집단은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생겨요. 예. 3명만 모여도 2명이 더 친하고요. 한 뭐 8명, 10명 집단 되면요. 이렇게 끼리끼리 뭐 취미가 비슷하거나 집이 위치가 비슷하거나 가치가 다 친해지고 뭐 해서 생겨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위 집단이 만들면 집단이 분열될 수 있으니 뭐 초전박살 내야 돼. 빨리 해체시켜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들어지지 않도록 내가 통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면 하위 집단의 형성은 자연스럽다. 단 내가 그룹의 리더라면 이걸 모니터링 해야 돼요. 우리 집단이 지금 10명인데 누구가 어떻게 친한 하위 집단이 총 4개가 있구나. 근데 이 하위 집단이 순기능적이구나 라면 냅두세요. 예, 근데 이 하위 집단이 역기능적으로 패거리를 나눈다거나 이럴 때는 개입해야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예요. 집단 역동. 빠르게 정리할까요? 집단 성원 간 직접적 의사소통을 격려하며 집단 역동을 발달시킨다. 맞죠? 집단 성원이 자꾸 우회적으로 성원 A와 B가 얘기해야 될 거를 사회복지사를 가운데 끼고 말을 전해달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안 좋아요. 그들이 직접적 의사소통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잘했고요. 집단 응집력이 강할 경우 성원들 사이에 상호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그럼요. 응집력은 필요하고 생기는 게 좋은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의존으로 가니까 응집력도 적절해야죠. 응집력은 서로가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나치면 의존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집단을 할 때 이게 지나친가 적절한가 이게 또 모니터링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집단 성원의 목적과 집단 전체의 목적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집단의 역동은 달라진다. 그럼요.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요. 우리는 집단을 할 때 집단 전체의 목적과 개인의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긴장과 갈등을 적절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때 집단은 더욱 성장한다. 맞아요. 이 문장 왜 중요하냐면 집단 역동의 요소에는 지금 우리가 한 것 같이 집단의 역동이라는 것 안에는 다이나믹 안에는 하위 집단, 응집력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도 들어가냐면 긴장과 갈등도 들어가요. 근데 학생들이 긴장과 갈등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동에 들어가고요. 긴장과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으면 응집력이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긴장은 하나도 없어야 되고 갈등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건 집단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나머지는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 다이나믹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사는 사람들을 모아만 놨다고 그룹워크를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집단 다이나믹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고 이것들이 건설적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 풀어봤고요. 이건 뭐 정답률 높네요. 하위 집단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관련 기출 보시면 집단 역동, 집단 역학이라고도 하는데 관련 기출이 꾸준히 되어 왔다. 자, 이번에는 역량 강화 모델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 실천 기술론에는 정신역동 모델, 심리사회 모델, 인지행동 모델, 역량 강화 모델에서 이렇게 모델이 한 6개 나와요. 근데 이번에
5번 문제로 역량 강화 모델에 관한 것이 나왔네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인파워먼트 모델, 역량 강화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맞는 것, 기억. 클라이언트를 자신 문제의 전문가로 인정한다. 맞습니다. 역량 강화 모델에서는요, 그들이 그들 삶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역량 강화에서는 자신 문제의 전문가로 인정한다.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예, 전문가주의가 아니라 파트너십이에요. 예, 그래서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동등한 힘을 얘기하는 거죠.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역량 강화라는 말 자체가 그들이 그들 안에 있는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가가. 디귿. 클라이언트를 개입의 개체가 아닌 주체로 보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이 잘 보호될 수 있다. 맞죠? 역량 강화 모델에서는 그들이 주체예요. 예, 그래서 자기결정권 아주 중요시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역량 강화 모델 설명 잘했네요. 리을 볼게요.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두고 개입한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원인에 초점을 두는 것은 뭐죠? 역량 강화 모델이 아니에요. 역량 강화 모델은 강점 관점이고요. 원인에 초점을 두는 건 병리적 관점이에요. 역량 강화 모델은 대표적인, 이 모델은 어디에 속했냐면 강점 관점에 속한 대표적인 모델이 인파워먼트 모델인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둔다라는 건 병리적 관점을 대표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옳은 것만 골랐더니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6번 문제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뭐 어렵지 않아서 87% 보여주고 있고요. 역량 강화 모델 관련 문제들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6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예시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한 실천 기술은 무엇인가? 자, 실천 기술론이잖아요, 우리 과목이. 그래서 이제 이런 예제가 나오고 어떤 기술을 썼냐, 이런 문제가 좀 자주 나오네요. 볼게요. 클라이언트, 나는 정말 나쁜 엄마예요. 저는 피곤하기도 하지만 성질이 나빠서 아이들한테 소리도 지르고. 자, 사회복지사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선생님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뜻이지요. 그랬어요. 학생들이 뜻이지요로 끝났더니 해석하기라고 정답을 또 찾는 경우 많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뜻이지요, 이 단어만 뚝 찾아오시면 안 되고요. 뭐예요? 여기에 어떻게,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받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자, 지금 위에 사람은 나의 부정적인 면을 말했죠. 나 나쁜 엄마다. 감정 조절 안 되고 애들에게 소리 지르고 그런다 했는데 사회복지사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자기 행동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또 그런 것들 안에는 뭐예요? 자녀와 잘 지내고 싶다는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부정적인 말 속에 있는 어때요? 긍정적 동기를 찾은 거죠. 그래서 바로 어때요? 다시 재정의 해준 거죠. 이런 재정의를 재명명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재정의,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거죠. 난 나쁜 엄마다. 나는 그 감정 조절도 못한다. 이렇게 했지만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진정으로 좋아지고 싶다라는 이것들을 이제 찾을 수 있게 재명명해줬다, 재정의해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여기 재미난 게 3번 50%이고요. 예, 지금 보시면 5번이 29%, 한 30% 나오는데 학생들이 뜻이지요. 그러니까 5번 해석으로 찾은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요. 해석은 해석은 한 방에 이렇게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내 가설이 있으면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의 단서를 가지고 내 가설을 검증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좀처럼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기술에 대한 거, 지금 같은 문제 패턴이요. 대화가 나오거나 하면서 어떤 기술을 썼느냐, 이런 문제들 조금 나오더라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과제 중심 모델로 조금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중심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과제 중심 모델에 개입 초기에 빠른 사정을 한다. 그렇죠. 과제 중심 모델은
공식적인 사정이 두 번 있어요. 그래서 신속한 초기 사정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개입 단계에 가면 후속 사정, 재사정을 하고요. 초기 단계에는 신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깊은 탐색이나 뭐 심층 사정 이런 거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빠른 사정을 한다. 맞았고요. 두 번째, 구조화된 접근을 한다. 예, 과제 중심 모델 단기 개입 모델이고요. 단기 개입을 가능하게 한 거는 구조화된 접근. 그래서 시작하기 1, 2, 3, 4단계에서 총 5단계로 구성된 단기 개입으로 구조화된 접근을 하는 모델입니다. 맞았고요. 3번, 다양한 이론과 모델을 절충적으로 활용한다. 예, 그 과제 중심 모델 절충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론과 모델에 영향을 받았고 그것들을 활용합니다. 맞았고요. 4번, 조사에 근거한 경험적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예, 과제 중심 모델은요, 제가 수업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론보다는 경험에 근거하여, 이런 문장이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은 경험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어요. 장기 개입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의 무수한 사례 장기 개입으로 다 포괄 못한다. 현장의 사례들을 기반으로 경험적 자료를 중심으로 모델을 만들어 달라. 단기 모델, 그런 요구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경험적 자료 중요합니다. 이론보다는 경험, 맞는 문장입니다. 5번, 사회복지사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얼핏 맞는 것 같죠? 왜요? 과제 중심 모델이 자기결정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중요시하고 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주체적인 역할 맞는 것 같다. 이거 해서 그냥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틀린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뒤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가 틀렸어요.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주체적인 역할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이 출발할 때 어떤 요구가 있었냐면 평가할 수 있는 책무성, 책임성을 증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모델을 만들 때 책무성을 증진할 수 있고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강조한다고 해서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입의 책무성을 중요시한다, 책임감을 중요시한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에 대해서 같이 문제 한번 풀어봤어요. 자,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 요 부분 정답률 48%, 8% 됐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짜잔한 어떤 이런 단어들을 정확히 못 본 것 같아요. 경험적 자료를 중심으로 이론보다는 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했으면 좀 쉬웠을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 정확히 하시고요. 일단은 5번 지문에서 무엇보다도 클라이언트의 주체성이라는 말이나 자기결정에 딱 꽂혀서 무조건 맞다고 봤는데 앞에 문장이 틀린 거죠. 사회복지사도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봤고요. 보통 과제 중심 모델은 한 해에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장단기 개입에 대한 건데요. 볼게요. 8번 문제입니다. 단기 개입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모두 골라라. 그래서 우리가 장기 개입과 단기 개입이 있죠. 예, 그러면 단기 개입의 대표 과제 중심 모델 맞습니다. 단기 개입이에요. 장기 개입을 비판하면서 등장했어요. 자, 그 다음에 위기 개입 모델, 당연히 위기 개입은 단기죠. 그 다음에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단기 개입입니다. 정신역동 모델 아니죠. 대표적인 장기 개입이죠. 예, 그래서 주어진 것 안에서 우리가 단기만 모으면 단기를 브리프 세라피, 숏텀 세라피라거든요. 요 세 가지 기억, 니은, 디귿 3번 되겠습니다. 정신역동은 롱텀 세라피인 거죠. 예. 길게는 막 3년도 가고 그 이상도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과제 중심 모델하고요. 여기 더 추가해 드리면 단기 개입에 뭘 넣을 수 있냐면 같이 좀 묶어 보세요. 인지행동 모델도 장기 개입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단기 개입 모델이에요.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도 나오면 어디에 묶는다? 단기 개입 모델에 묶는다. 인지행동 모델과 과제 중심 모델은 둘 다 누구의 어떤 개입을 비판하면서 프로이드의 장기 개입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장기 개입의 효과와 단기 개입의 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현장에 그 무수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가 꼭 장기 개입을 해야 되는가라는 회의와 의심을 품고 비판하면서 구조화된 단기 개입의 모델을 만든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보셨고요. 이번에는 9번 문제. 여기는 뭐 장단기 개입은 기본 강의서에서 몇 번을 분류해 드렸기 때문에 84%의 정답률을 좀 보이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9번 문제 조금 볼게요. 해결 중심 모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해결 중심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거예요. 1번.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전문가가 아니라 변화에 도움을 주는 자문가 역할을 한다. 맞았습니다.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문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모델인데요.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는 자문가 역할을 한다. 맞았고요. 두 번째, 문제의 원인과 발전 과정에 관심을 두기보다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것도 맞았어요. 해결 중심은요, 문제의 원인을 깊게 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로? 문제 해결로 에너지를 돌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적 고리의 문제에 대해서 A와 B가 서로 악순환적 고리를 갖고 있을 때 A가 더 잘못했나 B가 더 잘못했나 이 원인을 분석하는 거에 빠져 있는 건 어리석다고 본 거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으로 갈지 해결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돌리자고 한 게 해결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에 관심을 두기보다 해결 모색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본 거는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사람은 강점과 자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맞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초반의 문제에서도 강점, 관점, 병리적 관점의 반대말이죠. 강점, 관점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 역량 강화 모델하고요. 또 하나가 바로 해결 중심 모델이에요. 기억 꼭 하세요. 예, 그래서 해결 중심 모델하고 역량 강화가 강점, 관점이에요. 이 문장 딱 강점, 관점 문장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강점과 자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견해를 존중한다. 당연하죠. 전문가 중심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5번인가 봐요. 볼게요. 클라이언트의 과거에 관해 과거를 깊이 탐색하고 현재와 미래에 적응하는 데 돕는다 했는데요. 현재와 미래 중요시하죠. 해결 중심. 그러나 과거의 깊은 탐색 의미 두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의 깊은 탐색을 하는 건 누구죠? 프로이드죠. 예, 그래서 틀린 것의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답 같이 찾아보셨고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여기 봤더니 66%인데요. 해결 중심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관련 문제 제법 많이 나왔네요. 예, 여기 지금 10칸이 꽉 찼어요. 예, 이것들 좀 풀어보시고요. 가족 치료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해결 중심이 또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예, 그거 좀 강조하고요. 이번에는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위기 개입과 관련된 문제이네요. 자, 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예. 위기 개입 모델의 개입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거예요. 옳은 것. 1번, 장기적 개입 방법을 사용한다. 틀렸죠? 위기 개입은 아까 어디였어요? 단기 개입이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개입 목표는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잡는다. 아이고, 틀렸어요. 위기 개입은 포괄적으로 안 잡아요. 예, 목표 어떻게 잡아요? 제한적이고 기본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둬야 돼요. 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예요. 위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포괄적인 목표 잡으면 더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사회복지사는 비지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옳은 걸 찾으라 그랬는데 틀렸어요. 위기 개입에서는 비지시적 역할보다는 지시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위기라는 건 말 그대로 기존의 내 대응 능력이 흔들리는 멘붕 상태예요. 그쵸? 내가 어쩔 줄 몰라서 막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문제는 더 파행적으로 악화되고 막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회복지사는 어때요? 이 클라이언트가 위기로 인해서, 잘 들어보세요. 위기로 인해서 평형 상태가 많이 깨진
비평형 상태. 혹은 이걸 또 뭐라 그러냐면 비유동적 상태라 그래요. 무슨 상태요? 유동적 상태. 비평형 상태, 비유동적 상태일수록 어때요? 사회복지사는 어때요? 비지시적이어야겠어요? 믿고 맡겨야겠어요? 평형 상태가 깨진 상태잖아요. 이럴수록 어때야 되겠어요? 지시적이어야겠어요. 지시적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예, 그래서 비지시적 역할을 수행한다가 아니라 위기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비평형 상태, 비유동적 상태일수록 어떤 역할을 한다? 지시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아주 뭐 큰 폭행을 당했다. 이럴 때 이 사람 멘붕일 거죠. 이럴 때 비지시적으로 알아서 하게 둘 수 없죠. 빨리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게끔 내가 매뉴얼대로 탁탁탁 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즉흥적으로 반응을 해서 더 파행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의 지시적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대응을 할 때 클라이언트의 상태가 비평형 상태인가 아니면 평형 상태인가, 또 달리 말하면 비유동적 상태인가, 어느 정도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유동적 상태인가 봐가면서 내 지시성과 비지시성을 조절해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위기의 강도가 강하고 이 사람이 많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어때요? 지시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기에서는. 조심해서 읽어내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위기 이전 기능의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돕는다. 예, 이 말 맞아요. 왜냐하면요, 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포괄적인 목표, 포괄적인 거 잡지 않아요. 위기는 위기 이전 상태의 기능 수준의 회복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제한적 목표, 기본적 목표를 잡는다는 말의 뜻은 달리 말하면 위기 이전 상태의 기능 수준의 회복 정도에 초점을 둔다, 그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이거. 예, 그래서 정답은 어때요?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예. 엄청난 목표 잡지 않아요. 위기 이전 수준의 기능 회복에 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 클라이언트가 과거 탐색에 초점을 둔다. 이런 거 안 해요. 위기 이전 상태의 기능 회복에 초점을 두지 막 과거까지 가지 않아요. 단기 개인 모델이고요. 그렇게까지 심층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4번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서 라포포트에 위기 개입에 있어서 1단계 개입, 1단계, 2단계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 기본 목표, 그 다음에 2단계 추가 목표 나오는데 바로 여기 위기 이전 상태의 기능 회복이 1단계의 기본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거하고 연결해 내시면 뭐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이죠. 자, 그래서 위기 개입에 대한 문제도 같이 풀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여기 91% 정답률. 그래서 기본 목표, 제한 목표의 개념이 있다면 어렵지 않았던 문제이고요. 위기 개입 모델 최근에 기출 꾸준히 되고 있네요. 이번에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문제에서는요. 예, 정신역동 모델의 개념과 계획 기법. 정신역동 모델의 개념에 대한 설명, 계획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맞는 것 고르래요. 맞는 것. 예. 1번. 전이는 정신역동 치료에 방해가 되므로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X이죠. 여러분, 우리 기본 교재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전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평소 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방해가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어때요? 전통 정신역동에서는 제가 늘 이렇게 설명했죠. 전이는 유발되어야 하며 뭘로 다뤄져야 된다? 혼수부로 다룸으로써 무의식의 의식화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이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죠. 니은. 무의식적 갈등이나 불안을 표현하도록 하여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럼요. 정신역동의 목표는 무의식의 의식화, 통찰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잘했네요. 디귿. 클라이언트와 라포가 형성되기 전에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아유,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해석을 너무 일찍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죠. 예, 해석은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의 단서를 가지고 내 가설을 검증해 가면서 아주 신중하게 나중에 마지막에 하거나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포가 형성되기 전이면 아주 초기 단계인데 해석부터 하게 되면 기분 나빠서 안 올지도 몰라요. 해석은 그리고 또 어때요? 잘못 해석을 하거나 그 해석이 혹 맞더라도 예, 너무 과한 해석을 일찍 하면 클라이언트가 소화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해석할 때 클라이언트의 소화력을 보라 그러잖아요. 미음 형태로 줄 건지 주 형태로 줄 건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라포, 관계도 형성되기 전에 해석부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틀렸습니다. 리을, 훈습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불안은 최소화되고 훈습에 대한 얘기네요. 예. 그 다음에 적합한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그렇죠. 훈습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요?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최소화하면서 나에 대해서 통찰을 기르고 통합된 자기를 볼 수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훈습은 반복이고 철저학습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이 맞는 거니까 답은 2번이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그 정신역동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좀 어렵지만 기본 강의를 열심히 잘 들었다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자꾸 헷갈리는 것들을 자꾸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우리 학생들 92%의 정답률 보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정신역동 모델의 계획기술 지금 했듯이 전이, 역전이, 훈습 이런 개념들 문제로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2번 문제 같이 풀어보실게요. 예, 12번 문제. 해결 중심 모델에서 사용하는 질문 기법에 관한 예로 옳은 것, 맞는 것. 해결 중심에서는 질문 기법이 되게 많이 쓰여요. 여기 보시면 예외 질문, 관계 질문, 기적 질문, 대처 질문, 척도 질문 많이 있죠. 근데 여기 옆에 봤더니 그 질문들을 구어체로 한 개 나왔는데 이 중에 옳은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1번 예외 질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예외 질문이 아니고 극복 질문이죠. 당신 안에 그 강점이 무엇입니까? 당신 안에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극복 질문 혹은 대처 질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예외 질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 관계성 질문. 남편이 여기 있다면 당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할까요? 잘했죠? 이건 관계성 질문으로 맞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내가 아주 중요하게 의미 부여한 사람의 입장에서 내 문제를 한번 바라보고 이야기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여기 있다면 당신에게 뭐라고 할까요? 라고 했으니까 관계성 질문 잘했죠. 그래서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왜 틀렸나 볼게요. 3번 기적 질문. 잠이 안 와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잠을 잘 잤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이거는 기적 질문이 아니고 예외 질문이죠. 잠이 안 오는 게 일반적인 내 상황인데 근데 잘 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언제냐? 그거 예외를 찾는 거죠. 왜냐면 해결 중심에서는 예외를 찾아서 그것을 확장하는 것이 곧 해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기적 질문이 아니라 예외 질문이에요. 기적 질문은 이런 거예요. 밤새 집에 가서 주무셨는데 아침에 무엇이 어떻게 변하면 그거를 기적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대처 질문. 지난 일주일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거는 대처 질문이 아니죠. 치료 면담 전에 뭐예요? 변화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치료 면담 전 변화를 알아보는 질문. 그래서 틀렸고요. 척도 질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때는 언제인가요? 문제가 없었던 때 예외를 찾고 있네요. 이것도 예외 질문이지 척도 질문이 아니에요. 척도 질문은 보통 이런 거예요. 1부터 10까지 혹은 10에서 100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뭐를 노력하셨다 그랬는데 제일 많이 한 걸 100으로 하고 제일 안 한 거를 1에서 10점을 준다면 당신 본인에게 몇 점을 주시겠어요? 이런 게 바로 척도 질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해결 중심 가족 치료는 가족 치료 중에 기출이 많이 됐고요. 그 중에서도 질문 기법이 많이 문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구어체 표현들은 많이 익숙해지시면 좋아요. 이것들이 현장에서 다 우리가 쓰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펴봤고요. 요거는 뭐 학생들이 79% 정도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질문들이 있었다면 다시 꼭 자리를 잡으셔야 되고요. 해결 중심 여기 보니까 기출 관련 마스터 보니까 10칸 다 찼죠. 예, 그래서 11회 19회 뭐 꽉 찼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지행동 모델에 대한 설명 문제 좀 볼게요.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예, 인지행동 모델 설명할 때요. 제가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 이런 거 너무 시험이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자, 구조화된 접근을 한다. 맞죠? 늘 구조화되었기 때문에 단기 개입이 가능했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두 번째,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행동에 관심을 둔다. 아이고, 틀렸죠. 인지행동 모델, 과제중심 모델, 무의식적 행동, 이런 정신역동, 이런 것들 뭐예요?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그랬으니까 옳지 않은 것의 답은 2번이죠. 나머지 맞는 거 빠르게 볼까요? 교육적 접근 강조하죠. 인지행동 모델에서 뭐 어디 세미나에 갔다 오세요. 이 비디오를 보고 저랑 다음 주에 같이 얘기해요. 이 책을 좀 보고 오세요.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교육적 접근이에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 문제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인식. 그럼요. 인지행동 모델의 키워드 뭐예요?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현실, 주관적 경험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협조적 노력, 예, 협조적 관계 중요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2번이지만 나머지 구조화, 교육적 접근, 주관적 경험 중시, 클라이언트와의 협조적 노력 이런 것들이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을 설명하는 키워드 중에 키워드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가세요. 예, 그렇게 해서 13번도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14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안 보고요. 예, 14번 문제 같이 볼까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한다는 부부에게 서로 여기서 직접 한번 서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법을 활용한 것인가? 자, 가족치료에서요. 부부가 왔는데 이제 치료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아무리 말해도 말 안 통한다. 뭐 못 살겠다 그랬겠죠? 그랬더니 치료자가 이랬어요. 여기서 직접 한번 서로 평소에 말씀하시듯이 한번 대화 한번 나눠봐 주시겠어요? 그랬어요. 이건 어떤 기법인가? 정답 1번 실연입니다. 이 실연은요.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쓰는 방법으로요. enactment, 재현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을 때 그들의 역동을 보고 내가 도울 포인트들을 찾고 또 뭐 혹 과제를 줘야 되면 뭐 어떤 훈련을 하고 뭐 과제를 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한번 해봐 주세요. 이렇게 재현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실연.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한번 여기서 해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재현해 주세요 하는 건 실연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치료에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 있죠. 충분히 연습해서 현장 가서 잘하도록 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시연이에요. 리허설. 영어로 실연은 enactment, 재현하는 거고요. 실제 해보자라는 거고요. 행동치료에서 우리가 또 배우는 시연은 리허설. 충분히 연습해서 진짜 그 장면에서 잘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1번 실연이고요. 자, 요 정도만 또 해드릴게요. 이번에 추적하기는 어때요?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쓰는 방법이고요. 빙산 치료는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제 우리가 탐색하는 방법으로 빙산 치료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건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쓰는 거고요. 치료 삼각관계 이거는 보웬의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 쓰는 용어이고요. 그 다음에 경계선 만들기는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 뭐 기본소에 이런 것들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시고요. 이것들을 어디에서 쓰는 건지 확인시켜 드리는 건 이 중에 다른 방법이 나오고 또 뭐냐 이런 패턴 얼마든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 보고 갈게요. 자, 그래서 응시생들의 선택에서는 71%의 합격률, 정답률 보이고 있고요. 구조적 가족 치료, 여러 구조적 가족 치료 중에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도 기법 되게 많이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는 거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기법을 물어보네요. 어느 시점에서의 인간관계, 타인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자 동작과
공간을 사용해서 표현하도록 하는 비언어적 기법은 뭐냐? 1번 연합, 2번 은유, 3번 외연화, 4번 가족조각, 5번 원가족 도표. 정답 금방 나오셨죠? 예. 패밀리 스culpture하는 가족 조각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공간에서 말은 하지 않으면서 그 조각으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조각가가 되어서 우리 가족의 관계나 느낌을 조각으로 표현해 보는 거고요. 이걸 할 때 치료자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부터 아드님 철민이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느끼는 관계를 조각으로 표현할 거예요. 참여한 가족 여러분,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진흙덩어리입니다. 우리 철민이가 우리 가족을 이곳에 어떤 동작, 이 공간에 어떻게 표현을 해도 그대로 조각이 되어서 따라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하지 않도록 해요. 예. 그리고 공간에 동작으로 표현하게끔 철민이가 가족 상황을 조각하게끔 합니다. 예, 그래서 가족 조각이 정답이고요. 가족 조각은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 성장 모델이라고도 하죠. 거기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머지는 어디서 쓰는 기법인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연합은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나오는 개념이지요. 제휴에는 연합과 동맹이 있다 뭐 그랬잖아요. 은유는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많이 써요. 예컨대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우리의 내면을 빙산으로 은유해서 표현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연화는 이야기 가족 치료에서 쓰는 기법이고요. 원가족 도표는 이제 우리가 원가족 도표를 활용해서 원가족 3인군 치료에서 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된 건 가족 조각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이거는 뭐 학생들 많이 들어봐서 한 70%, 69%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고요. 가족 조각은 이런 거는 되게 수준이 조금 쉽게 나온 거고요. 좀 더 응용돼서 나오면 가족 조각은 뭐 가족 조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러면서 조각을 하는 동안 뭐 조각을 정교화하기 위해서 충분히 대화하도록 한다 하면 틀린 거죠. 말하지 않고 조각가가 조각을 할 때 진흙덩어리가 돼서 따라가 주라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조각을 하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방법론을 알고 있나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문제 사정에서 이제 가족사정 도구 중에 가계도 생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족 조각을 통해서도 이 가족의 현재 상태, 이 가족이 바라는 목표 이런 것들을 조각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사정 도구에 가족 조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관기출을 사정도구로 빼드린 거죠. 자, 이번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집단 초기 단계의 특성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골라볼게요. 기억, 집단 성원의 불안감과 저항이 높다. 초기 단계는 아무래도 불안감과 저항이 높죠.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우, 나 이거 한다고 하긴 했는데 와서 괜히 감정만 상하고 가면 어떡해. 뭐 이런 불안, 저항 높죠. 그 다음에 집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 초기 단계는 필요하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 기억도 맞았고 니은도 맞았어요. 디귿, 사회복지사보다는 다른 집단 성원과 대화하려고 시도한다 그랬는데요. 초기 단계에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 오히려 이제 다른 집단 성원과 대화를 하는 건 좀 더 중간 단계에 익숙할 때 그러고요. 초기 단계는 오히려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예요. 리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차이점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아니요. 초기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 에너지를 쏟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차이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죠. 예. 자, 그래서 초기 단계의 특징만 바르게 묶은 것은 기억,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집단에 대한 집단의 발달 단계와 관련된 영역에서 내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초기 단계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가 했는데요. 말 그대로 초기 단계에서는 서로 되게 탐색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서로 막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초기 단계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관련 기출 마스터 소개해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17번 집단 응집력에 대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응집력을 향상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일단 응집력이 뭔지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응집력이라는 것은 내가 집단에 대해서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코헨션이라고 해요. 이렇게 응집된다 이렇게 하고요. 소속감을 느끼는 건 내가 쉽게 말해서 저 집단에 가고 싶고
그 다음에 갖고 또 왔는데 또 가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집단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응집력이라고 하는데 집단 응집력을 향상하는 요인이 아닌 것 찾아볼게요. 향상하는 요인이 아닌 것. 1번.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이거는 응집력을 향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질적이라는 것보다는 동질적일 때 훨씬 더 참여하고 싶죠. 이질적일 때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응집력을 향상하는 요인이 아닌 것을 찾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죠. 응집력을 향상하는 요인은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것보다는 동질적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컨대 여성 한부모끼리 모였다, 자폐아동 어머니들끼리 모였다, 이럴 때 응집력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닌 것의 답은 1번, 이질적인 것보다는 동질적일 때. 그럼 나머지는 응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죠. 볼게요. 집단에 대한 자부심이 고취될수록 내가 이 집단에 대한 자부심, 나 어디 멤버야 할수록 어때요? 더 참여하고 싶고 출석률 좋아지겠죠. 예, 맞았고요. 집단 성원 간 다른 인식과 관점을 인정.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부정하지 않고 인정해주면 어때요? 가고 싶겠죠. 응집력 올라가죠. 그 다음에 성원 간 공개적이고 활발한 상호작용. 예, 서로 개방된 마음으로 활발하게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건 응집력이 쌓이고 있는 거죠. 맞았고요. 집단의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보상, 자원. 내가 집단에 참여할 때 어떤 보상이 내 마음에 들면 또 더 참여하고 싶고 출석하고 싶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단의 응집력을 향상시키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하냐면 응집력이 좋으면 출석률이 좋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메커니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닌 것의 답은 몇 번이죠? 1번 되겠습니다. 이질적인 요소보다는 동질적인 요소일 때 응집력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어렵지 않았어요. 98%의 선택을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기록과 관련된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기록의 목적과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록의 이제 목적과 용도에 대한 거 기억.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활동을 입증하는 자료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는 비가시적 서비스가 많아요. 자존감 향상이 한눈에 확 안 보이죠. 예, 이런 거 같이. 그래서 우리가 레코딩 아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적 활동을 입증하는 자료로 기록, 레코딩이 쓰인다. 맞았고요. 니은. 기관 내에서만 활용하고 다른 전문직과는 공유하지 않는다. 이거는 틀렸죠. 우리가 기록을 기관 내에서만 활용하고 공유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록의 내용을 뭐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관만이 아니라 저 기관도 같이 사례회의하면서 참여한다면 서로 연계하고 의뢰하고 공유하죠. 그래서 공유하지 않는다가 틀렸기 때문에 이건 빼고요. 디귿. 기관의 프로그램 수행 자료로 보고하며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를 활용한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 자료로 보고 리포팅할 때도 레코딩은 중요하고요. 또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 예컨대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렇게 효과성이 좋았다라는 걸 기록을 해놓으면 다음에 또 연장 지원을 받기 위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죠. 아, 이 프로그램 정말 필요하구나. 효과성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거로 활용한다. 맞고요. 클라이언트와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맞죠? 그래서 기록을 통해서 뭐 우리가 목표를 잡았으면 우리 이런 거 목표를 잡고 이런 거 계약 내용인데 이건 잘 지켜졌는데 이건 안 됐네요. 이런 것들 공유하고 의사소통하지요.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지금 니은만 빼고 골라야 되니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기록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좀 쉬운 문제가 나온 것 같고요. 보통 기록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이 나오는 문제 패턴은요. 기록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과정 기록, 요약 기록, 뭐 문제 중심 기록이 있는데 각각의 기록 유형을 알고 있고 그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도 함께 하고 갈게요. 자, 이번에는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도를 통한 분석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가계도를 통한 분석에서, 가계도예요. 그래서 옳은 것. 쉽게 말해서 가계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를 묶어라. 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볼게요. 가계도에는 가족 내 삼각관계 나타난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 가계도 이렇게 그려보면 아버지하고 엄마 있는데 뭐 자녀가 있는데
뭐 삼각관계, 엄마의 불안이 아들에게 투사가 되면서 이렇게 뭐 삼각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족 내 삼각관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배적인 주제와 가족 구조의 변화 알 수 있죠. 예컨대 이 가족의 반복되는 지배적인 주제가 뭐냐, 뭐 가족 폭력이 계속 주제의 테마로 떠오르는 그런 어떤 그 순환성을 보이기도 하고요. 가족 구조의 변화도 볼 수 있어요. 가족 구조라는 말이 지금 이 문제를 내신 분이 어떤 용어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 구조는 가족 내의 그 상호 교류의 유형을 가족 구조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 한부모 가족, 무슨 가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구조라고 얘기해요. 근데 둘 다 가능해요. 우리가 가계도를 통해서 한부모 가족이구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대가족이구나, 3대 가족이나 뭐 이런 거, 그런 어떤 가족의 그런 의미의 형태인 가족 형태를 말하는 구조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계도를 그리다 보면 가족 구조가 가족 간의 상호작용 교류의 유형이라고 본다면, 가계도를 그릴 때 우리가 이 교류의 유형을 봐요. 서로 뭐 갈등적인가, 건강하게 친밀한가, 아주 지나치게 밀착돼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선으로 나타내거든요. 상호 교류의 형태를. 그러니까 둘 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족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쾌적성, 이건 못 보죠. 가계도에서는 지역사회의 관계 이런 거 못 봅니다. 예, 가계도는 환경과의 정보는 주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환경과의 가족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생태도 그려야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을, 가족 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의 연결성, 이런 거 알 수 있죠. 우리가 한 3세대 가계도를 그리다 보면 이 가족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예컨대 이 가족은 왜 이렇게 결혼 관계가 불안정한가, 동거 아니면 이혼이 계속 반복된다거나, 아니면 중독의 패턴이 반복된다거나, 뭐 할아버지 알코올 중독, 뭐 아버지 도박 중독, 아이는 게임 중독, 뭐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뭐 연결성, 이런 것들을 가계도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버리면 되죠.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이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문제의 패턴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사정도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가계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만 모아라. 이게 결국 이것도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생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만 모아라. 뭐 무슨 소시오그램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알 수 없는 정보는. 그래서 각각의 사정도구들이 주는 정보가 뭔지를 알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 자주 나왔다라는 얘기하고 싶고요. 여기서도 아까 디귿, 둘러싼 환경체계에 대해서는 가계도는 정보를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사정도구에 대한 문제 여기 보니까 10칸 다 찼죠. 그래서 좀 꼼꼼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예.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옳은 것 1번 기억. 가족과 함께 문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맞았죠. 내가 아무리 전문가여도요, 내가 우선순위 혼자 잡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니은, 한 단계 낮은 자세를 취하여 가족의 정보를 얻는다. 맞아요. 이게 바로 한 단계 낮은 자세를 해결 중심에서는 알지 못하는 자세라 그래요. 알지 못하는 자세, unknowing한 자세. 전문가가 내가 다 안다, 이 가족 딱 보니 뭐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그들 자신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내가 진정한 호기심, 뭐 어떤 가벼운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이 가족을 돕기 위해서 나는 정말 궁금하다라는 한 단계 낮은 자세, 알지 못하는 자세를 갖고 접근하라,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맞는 거죠. 자, 디귿, 가족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가족이 있는 곳으로 합류할 필요가 있다. 예, 맞아요. 맞는 문장이에요. 이 합류를 joining이라 그래요. 미노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나오는 건데요. 바로 이 합류라는 말은 가족과의 초기 단계의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의 가족을 수용하는 걸 우리가 joining, 합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맞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수용, 가족이 있는 곳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런 개념이에요. 잘했고요. 이번에 리을, 문제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족 구성원이 그 문제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경우 가족 단위의 개입을 고려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리을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대상으로 실천할 경우는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문제에 가족 치료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가족을 개입의 단위로 삼으려면 문제가 가족 모두에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모빌과 같이 이거 하나 건드리면 서로 영향을 미치고, 그 문제의 발생과 유지에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을 경우라면 철민이만 개입하는 것보다는 철민이를 둘러싼 가족 역동을 개입하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족 실천 과정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요것들이 그냥 쓴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문장 읽으면서 한 단계 낮은 자세 하면 언노잉한 자세를 말하는 거구나. 합류라는 말도 그냥 읽으시면 안 되죠. 민우춘이 가족과 개입할 때 초기 단계에 조이닝, 합류하라 그랬어. 이런 것들이 학습을 발판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정답 73%, 예, 정답률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는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풀어볼게요. 가족의 문제가 개선될 때 체계의 항상성 균형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사용하는 전략으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하며 조금 천천히 변화하라고 하는 기법은, 여러분 상당히 역설적이죠. 보세요.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이걸 지적을 한대요. 보통은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변하시다니, 이러잖아요. 근데 빠르다고 지적을 하고 좀 천천히 변하세요 라고 말을 한대요. 이 기법은 뭐냐? 제지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전략적 가족 치료, 우리가 패밀리 세라피 약자로 이렇게 FT 써요.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는요, 역설적 기법을 사용해요. 역설적이다라는 건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 기법하고 좀 다르죠. 보통 잘 변하면 막 더 격려하고 하는데, 가족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너무 빨리 변하는 거 위험해요. 냄비같이 금방 변한 만큼 금방 식어요. 천천히 가세요. 가족 원래 잘 안 변합니다. 천천히 가세요. 제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가족 치료의 역설적 기법은 증상 활용, 제지 기법, 실현 기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지금 제시된 거는 제지 기법이에요. 정답은 2번이고요. 제가 전략적 가족 치료의 나머지 증상 활용, 실현 이것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뭐죠? 증상 활용이나 실현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증상 활용은 뭐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할 때 더 하라. 우리 부부는 너무나 싸워서 못 살겠어요 하면 증상 활용에서는 매일 저녁 드시고 30분씩 공원에 나가서 꼭 싸우세요 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또 아까 제지기법은 얘기했고, 또 하나 실현기법 있죠. 이거는 시련을 준다. 시련. 고통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잠을 못 자서 괴로워요 그러면 전통적 기법은 어떻게 하면 좀 주무실 수 있을까요 하는데, 역설적 기법에선 그러지 않아요. 잠 안 오시면 이 두꺼운 책 다 보고 내일 저랑 토론합시다. 밤새 읽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역설적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속도 너무 빨리 변한다. 원래 가족 잘 안 변한다. 천천히 가라. 제지기법이죠. 예, 그래서 봤고요. 요번에는 요거 이제 응시생들의 선택 84%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배웠던 것들이고요. 자, 요번에는 2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볼게요. 집단에 대한 걸로 이제 옳지 않은 것 보는 거네요. 22번 집단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집단 구성에 대한 거예요. 집단이 커질수록 구성원의 참여의식이 증가하고 통제와 개입이 쉽다. 아이고, 틀린 것은 1번이네요. 왜냐면요, 여러분 집단이 커지면 구성원의 참여의식은 감소해요. 어떻게 해요? 나 하나쯤이야, 안 가도 모르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감소하고요. 통제와 개입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집단을 6명을 대상으로 하다가 12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때요? 집단의 컨트롤 조절이 쉽지 않죠. 쉽다가 틀린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집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집단의 초기 준비 단계 구성할 때 내용으로 맞는 건데 좀 볼게요. 뭐 준비 단계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같이 연결되네요. 볼게요. 집단 상담을 위해 가능하면 원형으로 서로 잘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바람직하다.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집단을 할 때
제가 요 앞에 있고 다 이렇게 교실같이 앉아있는 경우에 상호작용하고, 집단 구성원이 이렇게 원형으로 서로 다 볼 수 있게 앉는 거하고 원형이 훨씬 상호작용이 더 많이 일어나는 물리적 배치잖아요. 그래서 원형으로 하는 게 좀 더 좋다. 왜냐면 집단에서는 우리가 상호작용이 촉진되는 걸 바라기 때문에요. 맞고요. 그 다음에 집단 성원의 유사함은 집단의 소속감. 예, 아무래도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려면 유사성이 많을수록 많이 느끼겠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유사한 그 집단,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여성 한부모끼리 모인다거나 할 때 소속감이 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4번, 개방 집단은 새로운 정보와 자원의 유입을 허용한다. 맞죠? 여러분 보세요. 개방 집단은 뭐냐면, 개방 집단은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적장애 아동 어머니가 모였고요. 총 8명이 모였고 앞으로 12회기를 할 건데요. 중간에 이 8명 중에 어떤 분이 사정이 있어서 나가도 새 구성원을 받지 않겠어요 하면 폐쇄 집단이고요. 개방 집단은 우리와 유사한 어려움을 가진 또 다른 지적장애 어머니가 계시다면 언제 들어와도 우리는 이분을 받아들이겠어요 하면 개방 집단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개방 집단은 새로운 정보와 자원의 유입을 허용한다. 맞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새로운 정보, 새로운 자원의 유입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5번. 비구조화된 집단에서는 집단 성원의 자발성이 더욱 요구된다. 예. 여러분들이 아주 비구조화된 집단을 사회복지 학습 환경에서는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집단은 쉽게 말해서 구조화된 집단과 비구조화된 집단이 있어요. 구조화된 집단은 제가 어느 정도 그 프로그램의 프레임을 짜고 또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도 짜여져 있고 또 기대되는 역할도 이미 좀 있고, 이런 것들은 구조화고요. 비구조화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뭐 한 8명 모였는데 그날 토론한 주제도 잡지 않고요. 딱히 목표도 없고요. 서로 구체적인 활동이나 기대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비구조화된 집단은 아주 잘 되면 정말 성장의 계기가 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상호작용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비구조화된 집단은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참여하는 사람들의 뭐죠? 자발성이 요구되죠. 자발성이 요구되고 솔직성이 잘 나타난다면 더 폭 깊고 폭 넓고 깊은 자기 탐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비구조화된 집단은 구조화된 집단에 비해서 자발성이 더욱 요구된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지문을 여러분들이 OX를 하기 위해서는 개방 집단이 나오면 폐쇄 집단하고 구분이 돼야 되고, 비구조화 집단 나오면 그 구조화 집단하고 구분이 될 때 이제 OX 변별력이 생기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응시생들의 선택은 이 부분은 뭐 1번 지문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98%의 정답률 나왔고요. 집단 발달 단계의 그 단계, 특히 준비과 단계에 관련돼서는 뭐 이렇게 많은 기출이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23번 문제 풀어볼게요. 23번 문제.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 찾는 거예요. 1번. 누가 가족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순환적 인과관계를 적용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지문 중요하죠? 순환적 인과관계라는 것은 체계론적 시각에서 가족을 바라봤을 때 원인과 결과가 서로 맞물려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 원인과 결과, 원인이 결과에 작용하면 결과는 또 원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된다는 게 순환적 인과관계예요. 그런데 여기는 누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인지, 이거는 순환적 인과관계가 아니고 이것이 원인이고 A가 원인이고 그래서 B라는 결과가 나와 라고 보는, 원인이 분명히 한 군데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건 순환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직선적 인과관계죠. 그래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순환적 인과관계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누가 더 원인 제공자고 누가 더 0.0001% 더 잘못했나, 네가 원인이고 너는 결과다라고 보는 건 직선적 인과관계예요. 네, 그래서 1번 지문 틀렸습니다. 2번, 동기결성을 적용하여 어떤 결과에 어떤 하나의 원인이 작용하였는지를 밝힌다. 틀렸죠? 여러분, 동기결성은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하나로 됐을 때, 이때 동기결성
동기결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동기결성은 원인이 여러 개인데 결과가 하나인 건데 어떤 결과의 하나의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 원인이 아니고 하나의 원인.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가족은 사회 환경의 하위 체계이나 그 내부는 하위 체계가 없다. 아니죠. 가족 안에도 또 어떤 하위 체계가 있나요? 부부 하위 체계, 부모 자녀 하위 체계, 형제 자매 하위 체계. 그 안에 하위 체계가 없는 게 아니라 또 그 안에 하위 체계가 또 있죠. 부부 하위 체계, 부모 자녀 하위 체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틀렸고요. 옳은 거 찾는 거예요. 4번. 가족 체계는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지나친 변화는 제어하며 일정한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맞습니다. 요 설명은 지금 뭐냐면 가족의 무슨 성을 설명하는 거냐면 항상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족 배울 때 체계 이론에서 배울 때 항상성 개념 배워요.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지나친 변화는 제어하고 어떤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가족의 특유한 항상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설명이 그대로 맞는 것은 4번입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제가 공부하다 보면 학생들이 항상성은 다 좋은 말인 줄 아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가족 치료자라면 이 가족이 유지하고자 하는 항상성이 건강하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 가족의 항상성이 역기능적이에요. 그러면 기꺼이 변화로 나아가도록 함께 노력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역기능적 가족일수록 역기능적 항상성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옳은 것의 답은 4번이고요. 5번 볼게요. 1차적 사이버네티스에서 가족은 스스로 창조하고 독립된 실체이며 사회복지사를 가족과 완전히 분리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1차적 사이버네티스에서는요. 치료자를, 사회복지사를 완전히 분리된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분리된 사람으로 보고요. 그 얘기는 분리된 사람으로 본다는 게 우리 가족을 바라보는 치료자인 이 사회복지사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어요. 어디서? 1차적 사이버네티스에서는. 그래서 분리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분리된 사람으로 보며 이 치료자인 사회복지사는 우리 가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리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틀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1차적 사이버네티스가 있으니까 2차적 사이버네티스가 있겠죠? 그거는 그 반대예요. 2차적 사이버네티스에서는 1차적 사이버네티스에서는 치료자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유지 가능하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 가족과 분리된 상태에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2차적 사이버네티스에서는 치료자 역시 우리 가족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완전한 객관성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과 2차적 사이버네티스에서는 치료자가 왔을 때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 달라지고 치료자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 사이버네티스하고 2차적 사이버네티스를 구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의 답은 몇 번입니까? 맞는 지문은 바로 4번이죠. 예, 여기까지 봤고요. 요거가 그 75%의 정답률 보이고 있고요. 요 가족에 대한 관련 개념 및 특성을 아는 것들은 이렇게 기출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좀 보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24번 문제 볼게요. 집단과정 촉진과 관련된 건데요. 집단과정을 促진하기 위한 직면하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직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직면을 먼저 설명할게요. 직면은 클라이언트가 불일치나 모순을 보일 때 이걸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 깨닫도록 하는 걸 직면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불일치나 모순이 말과 말 사이에도 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말과 행동이 다른 불일치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직면한다라고 얘기해요. 예. 기억. 그럼 직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시작 단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다 그랬는데 틀렸죠. 여러분, 시작부터 직면을 막 하면 너 모순 많다, 너 불일치 많아 그러면 상처받고 안 와요. 예, 그래서 시작 단계에 가장 많이 쓴다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직면도 그렇고 해석도 그렇고 관계가 탄탄할 때 쓰셔야 돼요.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정확히 그 사람의 모순을 봤어도.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집단 상황이 아직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자, 아까 깨닫도록 도와준다 그랬죠. 내가 내 모순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걸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맞은 거죠. 디귿,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밝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맞았죠? 제가 말과 말 사이의 불일치도 있을 수 있고 말과 행동의 불일치도 있을 수 있죠. 말은 계속 지각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계속 지각을 하고 다음엔 일찍 출발한다 그랬는데도 계속 지각을 하는 건 말과 행동의 불일치인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말과 말 사이의 불일치도 보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그럼요. 우리가 집단 과정에서 직면을 사용하려면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알려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줘야죠. 예, 그래서 직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의 모순이 너무나 잘 보여도요, 관계가 탄탄하지 않을 땐 건드리지 않는 게 지혜롭습니다. 관계가 탄탄할 때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는 뭐 81%의 정답률 보이고 있고요. 직면이 은근히 제가 뭐 직면만이 아니라 집단 지도자의 역할과 기술에 대한 문제들 꾸준히 많이 나왔고요. 또 지금같이 이렇게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 물어봤을 때 직면이 답인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가장 필요한 기술이 뭐냐 했는데 상황을 읽어보니 내담자가 되게 말과 말 혹은 말과 행동에 모순을 보이는 상황이면 답은 직면인 거잖아요. 그런 류의 문제들이 제법 나왔었어요. 자, 마지막 25번 문제 풀어볼게요. 네, 사티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을 좀 말할게요. 사티어는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을 연구했는데요. 기능적 의사소통하고요.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기능적 의사소통은 하나, 일치형 뿐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뭐 이거고요.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한 4개 정도가 돼요. 비난형이 있고요. 비난형. 다 너 때문이야. 막 이런 비난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신 뜻대로 하세요 하는 회유형. 그러니까 비난형은 남 탓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회유형은 내 탓을 많이 하는 거죠. 뭐 나 같은 건 뭐 이렇게 이런 내 탓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초이성형 있어요. 초이성형. 이 사람은 감정은 없는 사람 같죠. 감정을 보이는 건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뭐 단어를 여러 가지 쓰는데 주의 산만형이 있고요. 주의 산만형. 예, 그래서 혼란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사티어는 이제 그 의사소통 유형을 연구하면서 한 가족 안에는 기능적 의사소통은 일체형 하나뿐이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비난형, 회유형, 초이성형, 주의 산만형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자, 요 정도 정보를 가지고 같이 풀어볼게요. 1번 기억. 옳은 것 찾으시는 겁니다. 기억. 일체형 의사소통 유형이 치료의 목표다. 맞죠? 이게 기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하니까 우리의 치료의 목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이 일치형으로 가자라는 거잖아요. 맞는 거고요. 니은. 의사소통 유형은 자존감과 연관하여 설명한다. 맞아요. 사티어는요. 만약에 아버지, 엄마가 둘 다 아주 심각한 비난형이에요. 맨날 비난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자녀들의 자기가치감, 자존감 떨어지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의사소통 환경에서 살았느냐가 내 자존감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사티어의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유형은 자존감과 연관된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생활 주기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뭐 지문이 뭐 하나도 연관성이 없어요. 가족생활 주기는 2명의 남녀가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둘이 살다가 자녀가 태어나고 이렇게 가족이 계속 성장하고 발달과업을 하면서 마지막에 배우자의 사망까지를 이게 가족생활 주기라고 하는데 이 가족생활 주기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볼 수 없죠. 상관이 없어요. 가족생활주기마다의 발달과업을 그 가족이 어떤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는지는 우리가 다 가족마다 다른데 가족생활주기가 무조건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디귿은 상관없고요. 리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의 불일치이다. 맞죠? 역기능의 대표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게 일치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지금 뭐를 빼야 돼요? 디귿을 빼야 되니까 기형, 니은, 리을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서를 할 때 충분히 더 설명해 드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의 문제가요. 이렇게 개념과 연결된 설명으로 나왔지만 문제가 더 진화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자, 아들이 뭐라고 하고, 부인이 뭐라고 하자, 뭐 이렇게 대화가 나오고 이 대화를 분석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버지는 비난형이다, 엄마는 회유형이다, OX 맞는 거 찾게끔.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얼마든지 사례 제시형으로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좀 하고요. 예. 정답률은 58% 정도 나왔는데요. 가족생활 주기가 변화하는 게 의사소통 유형의 변화와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 이런 것들 좀 명확히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기출로는 여기가 지금 사티어의 그 가족치료 부분이 경험적 가족치료거든요. 거기에 관련 기출 뽑아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실천 기술론 같이 공부했는데요. 예,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서 생각보다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공부한 것 안에서 이렇게 답의 변별력이 잘 올라올 수 있는데요. 혹 변별력이 잘 생기지 않으신다면 너무 속상해 하시지 마시고, 사는 게 용기입니다. 용기 내서 기본서 다시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